그래서 우리 미국 변호사 존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 또 번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그렇죠.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정말 시끌시끌했네요. 또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시대의 어떤 조세 정책의 변화를 좀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공화당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그쪽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감세 정책을 또 이제 우선시하긴 하는데 트럼프 1기 때도 세율을 좀 낮춘 게 있잖아요. 법인 세율도. 물론 이제 바이든 때 좀 다시 높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럼 감세를 어느 쪽으로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1기 때요. 네. 2017년도 때 세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공화당이 당시에도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워낙에 커서 여러 그 세법 개정 내용들을 한시법으로 만들었었어요. 아하. 그래야 이제 좀 여론을 무마하고 또는 뭐 이 정치적인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서 원래는 그래서 예로 뭐가 있었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뭐 35% 연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가 그랬었는데 예. 그걸 21%로 낮췄어요. 엄청나게 낮춘 거죠. 예. 그리고요, 뭐 개인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었냐면 개인의 경우는 증여상속세에 있어서 네. 평생 동안 이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또는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는데 예. 예컨대 이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 예. 평생에 걸쳐서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는 그 누적액이요. 네. 지금 현행법상 한 1,400만 불이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은 안 되겠죠. 오. 그만큼을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은 증여자 기준으로 이걸 산정하는데 네. 증여자라고 했을 때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 둘이 있잖아요. 네. 이게 2배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400억까지는 증여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건 뭐 증여상속세라는 게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웬만한 집에서는. 네. 근데 그게 2017년도 트럼프 정부의 개정안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게 100만 불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억이었던 거죠. 둘이 합쳐도 뭐 10몇 억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 면제 금액이 트럼프 정부 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1기 정부 때 만들었던 법이 네. 선셋 룰이라고 해서 이 만기가 있었던 법이었던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몰 기한이 있는 그렇죠. 몇 년 언제까지만 그게 25년도 말이에요. 아하. 금년 말이네. 얼마 안 남았네. 됐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이 한 텀을 건너뛰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 공약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뭐 법인세도요. 네. 21%에서 20%로 일단 낮추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15%까지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와, 법인세율 15%면은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국내 국외 기업 구분 없이 미국 내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또 밖으로 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을 이롭게 하는 미국의 경제를 이롭게 하는 기여하는 그런 기업 경제 주체들에게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게 이제 25년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라. 강력한 미국을 위해서. 그렇죠. 중간재도 미국 거 쓰고 고용도 미국에서 하고 생산도 미국에서 하고 맞아요. 법인세 거의 트럼프 1기 출범하기 직전 35% 최고 세율에서 15% 물론 이거 실현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물론 거니까. 이제 실효세율은 또 이제 다른 내용 여러 가지 뭐 공제도 있을 테고 실효세율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그 세금 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별도의 공제를 또 항목을 또 신설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R&D 물론 한국도 그런 제도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 시행하는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자 또 세제상의 혜택을 또 주겠다라는 것. 원래도 뭐 있었던 법이지만 이걸 더 확대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25년 말로 일몰이 되는 법인세율이나 상속증여세율이나도 뭐 당연히 연장할 테고요. 그렇죠? 일단 일몰이 되는 건 법인세는 지금 일몰 그 항목은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증여 상속세. 예. 그건 이제 일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가 사실 미국의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일몰이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아하.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어떤 가구들이 적지 않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아직은이 아니라 그건 일몰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하. 이제 뭐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하고 그러면은 상속증여세 뭐 예를 들어서 증여해 주는 사람 입장으로 한 명당 우리 돈으로 200억 원까지, 부부 기준으로 400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일몰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막 부자들은 올해 안에 증여하자 막 이럴 수 있죠. 물론이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 대선 이전에는 이게 일몰이 됨으로써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조금 한시름 났어요. 그들의 그래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주창했던 거니 연장을 해주겠지 하지 이런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거 외에도요, 재미있었던 게 대선 당시에 예. 이 굉장히 큰 나름의 주목을 받았던 공약들이 있어요. 예. 예컨대 팁 소득에 대한 면세. 팁 팁. 서비스업 뭐 그쵸. 이렇게 뭐 서빙하시는 분들 이게 우리나라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팁 소득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쵸, 성격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팁 줘봐야 뭐 우리 미국에 관광 가신 분들이 뭐 밥 먹고서는 거기 테이블에 뭐 몇 불씩 이렇게 놓는 건데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이 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 팁의 비중이 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뭐 15%, 20%, 20% 뭐 이렇게 받는 게 뭐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또 현금이 아니라 카드 결제에 추가가 되다 포함이 보니까 그걸 원래는 과세소득이었었는데 이게 과세소득이 안 되게 될 경우에 세수 부족이 꽤 커집니다. 그 자체로도 꽤 커지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 변형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은 서비스업,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원래는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하고는 그냥 원래 정해진 그런 서비스료를 받을 것을 네. 그렇게 안 하고 나 이거 절반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절반 팁으로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뭐야?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 근데 요거는 트럼프가 팁 소득에 대해서 좀 면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공약을 했었어요. 당시에 오. 작년 그 대선 전에 한 5월 그즈음에 네. 그 라스베가스, 그 네바다 이게 호텔 뭐 이런 여러 그런 서비스업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유세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또 이제 민주당 당시 해리스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입장에 굉장히 반길만한 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수가 엄청나게 또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을 바꾸는지는 좀 더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예. 또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당시에 또 센세이셔널 했었던 것은 이 사회보장 그 네. 베네핏,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거죠. 네네네. 연금. 그것도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어르신들의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죠. 그러니 그것 또한 민주당에서도 같이 받아서 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금 소득세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율이긴 한데 그것마저도 비과세로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의회가 다시 열리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 내지는 그 세법 개정에 반영이 될지 관심을 받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뭐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그 정부 부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이 세수 부족을 오히려 더 심화시켜서 어떤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원래 이 트럼프의 공약,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재정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리스키한 건데, 근데 어찌되든 간에 트럼프는 관세 걷어서 그걸로 메우면 되지 또 이러고 있는 거고, 대외 수입청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크게 바뀌니까 조금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라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도.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건 이제 좀 네거티브한 관점이라고 하면 이 마가를 통해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가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라라는 그걸 그렇죠. 강조하는 거잖아요. 앞서 뭐 15% 법인세율 인하라는 것도 음.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혜택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부터 이어지는 또 세수의 증가 내지는 또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한 기대 또한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세해줘서 네. 생산, 투자, 소비 늘어나면 또 어찌됐든 간에 세수 전체적으로는 또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게 뭐 어쩌면 비슷한 그 맥락에서의 얘기일 텐데 네. 트럼프 그러면 굉장히 반이민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 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뭐 바로 이번에 취임하면서 바로 행정명령으로 뭐 위기 상황 발표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하나의 어떤 특이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네. 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뭐 이롭게 한다는 게 어떤 표현일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투자 이민이라던가 아니면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 비자라는 아하. 것들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 뭐 투자 이민은 뭐 우선 잘 알려진 거잖아요. 뭐 EB5라고 해서 네네. 그 미국의 원래는 어떤 외국인이 미국의 뭐 지역에 따라서 80만 불 또는 뭐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서 2년 동안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시 영주권을 주고 그리고 실제 그러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영주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트럼프 후보 시절에도 EB5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고 자기가 집권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는 권장하고 더 키워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미국에 투자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 만들어라. 그렇죠. 결국은 그게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니까 그렇고 네네, 그렇죠. 또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 최근에요. 취임 이전에 좀 큰 뉴스가 되기도 했어요. 뭐죠? H 뭐죠? 그 비자. H1 비자, H1. H1B 비자라고 하는데 H1B. 그게 이 당시에 작년 한 연말 12월 때였었죠. 그 일론 머스크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의 뭐 신주류라면 신주류인 거고 그리고 구주류라 그러면 이제 마가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든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 H1B 비자라고 하는 것이 고급 인력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데 있어서 제공하는 그런 비자란 말이죠. 네. 그래서 머스크는 본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서 H1B 비자의 수혜자이면서 영주권 받고 뭐 전형적인 그런 트랙을 밟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그 뭐 회사들도 다 그런 외국의 어떤 우수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으니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마가 이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결국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이거 뭐 우리 미국 사람들을 키우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아무리 고급 인력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는 물론 이게 텐터티브한 일시적인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주제는 이 미국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뭐 관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뭐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뭐 해외로부터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함으로써 또 뭐 반대로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거네요. 이민자를 보는 트럼프의 시각도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도 결국은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거면 환영할 거고. 근데 그 이민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돈을 갖고 들어오느냐 맨몸으로 오느냐.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차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솔직하다기보다 이게 대놓고. 뭐 다른 그렇죠. 어떤 세계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미국 이익, 미국.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맨몸으로 오는 뭐 멕시코 막 이런 사람들은 추방하고 못 오게 하고 돈 갖고 들어오는 이민자면 오 웰컴 막 박수 쳐주고 막 레드카펫 깔아주고 막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세계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가 원래도 얘기했던 그런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쌓여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네. 뭐 워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어떤 미국 주류 내지는 어떤 미국의 이
바닥을 깔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은 힘을 받았으니 어떻게 될지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자유민주주의의 기존의 어떤 질서, 인식 자체가 이제 또 많이 변하고 있고 어느 나라든 또 양극화 심해지고 일자리 부족하고 막 먹고 살기 힘들면 또 이제 극우 쪽으로 또 간다고 하고 유럽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미국으로 가면 레드카펫 깔아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건데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투자 이민각이 더 유리해지겠네요. 트럼프 시대. 어떤 투자 이민도 그렇고요. 투자 이민은 뭐 이렇겠죠.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이 반이민 이런 경향 또는 그에 대한 어떤 걱정과는 무관하게 투자 이민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반기였고 앞으로도 반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자의 관점에서 봐도 자본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주를 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것을 놓고 봐도 이 반길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모두가 기대하는 그 시장의 매력은 네. 하나고 그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네. 미국 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 있거든요. 뭐 예컨대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해서 뭐 절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세제상의 혜택들이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 부동산 또는 미국 뭐 주식, 미국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미있게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러한 어떤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사람이에요. 투자로 인한 혜택을.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갑자기 좀 스텝백 하는 얘기긴 한데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예. 이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매년 공개했었어요. 아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후보였을 때도 그걸 공개 안 했었어요. 여러 이유를 뭐 대면서. 세금 뭐 체납한 것도 많다고 막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체납도 체납이지만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루머가 있었죠. 저 사람은 억만장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인데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더라. 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1년인가 그때 의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금 신고서가 쭈르륵 다 공개가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거는 그런 루머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이전부터 셀럽이었었잖아요. 어프렌티스다, 뭐 방송도 그렇고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부를 입었는데 세금을 안 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게 본인이 벌어들인 이 소득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네.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내 자본은 뭐 1이고 레버리지 99를 했는데 미국의 세법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세법에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감가상각을 보통 이제 내용연수라고 해서 뭐 40년, 뭐 50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거를 accelerate depreciation 그러니까 가속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건 초반 뭐 몇 년에 합법이에요, 땡겨서. 합법. 예. 그래서 초반 몇 년인데 이걸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초반에 첫 해에 예, 뭐 예. 절반을 절반 그래요. 오. 논의를 위해 절반 가량을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말은 실제로 나는 내 자본금 일부를 넣고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 자산을 투자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산 네.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류상 페이퍼 로스를 이만큼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하.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동산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적극 활용해서 본인이 절세하는 데 써먹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나눠서 상각을 해야 될 걸 그 가치를 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손상 처리를 해야 될 땡겨서. 걸 한꺼번에 땡겨서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이쪽에서 번 거니 그러니까 또이또이에요. 번 게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소득을 이 부동산에서의 서류상 손실을 활용해서 그 소득을 줄이는데 또 썼던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감가상각 그만큼 했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 팔면 어쨌거나 그거 다시 양도소득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라고 해서 네.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판 매각 대금을 가지고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잖아요. 그러면 첫 부동산, 판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양도소득은 계속해서 이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내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이 서류상 손실을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다 써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됐으니까 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다. 그걸 또 사실은 투자하면. 그렇죠. 부동산을 팔고 나서 그걸로 다 고기 사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른 부동산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키워가고 임대소득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써먹은 이 양도소득을 그 감가상각에 대한 양도소득은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 이 얘기했죠. 동종 자산에 대한 매각 그 금액 가지고 다시 투자하면은 과세가 이연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10억짜리를 사서 100억이 됐어도 그 100억을 팔아서 다시 또 다른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과세는 이연.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200억이 됐어. 네. 또 200억짜리 샀어. 네. 그때까지도 과세 이연. 그렇죠. 근데 200억이 된 걸 아까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 네. 근데 1인당 200억까지는 비과세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증여할 때까지도 양도세랑 증여세가 다 비과세. 그렇습니다. 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 볼까요? 그 10억인데 200억이 됐잖아요. 네. 그분이 더 했어요. 1000억이 됐어요. 예. 예를 들어. 예. 10억이고 1000억이면 99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에 차이기. 대해서 예. 우리가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한데 아무튼 양도세도 있고 상속세, 증여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우리 지금 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10억짜리가 지금 늘어서 1000억이 돼도.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 990억은 내가 다른 소득 세금 줄이는데 다 써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거를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언젠가 풍선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증여를 하거나 팔지 않고요. 상속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부동산을 뭐 예컨대 그 다음날 팔아요. 상속받고 나서. 예. 1000억짜리를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0. 1000억에 증여받았으니 1000억에 증여받았으니라기보다는 그렇죠. 상속했을 때 그 자산 가치가 상속. 1000억이니까 예. 스텝업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금액 기준과 양도한 기준이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모두가 위너인 거죠. 소득세에 관한 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매각을 했지만 부모님은 10억에 산 걸 자식이 1000억에 팔았지만 자식은 어찌됐든 간에 1000억에 상속받아서 1000억에 판 거니까 네. 양도소득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사람 그 부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데 네. 따라는 세금을 뭘로 벌어요? 뭐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의 지금 얘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러한 투자 부동산의 이야. 어떤 세법상의 혜택을 톡톡히 활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권유하는 입장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이 법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약간 포인트가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의 세수, 재정 건전성보다는 투자를 통한 성장, 부의 이전, 부의 증대 효과, 투자 효과를 더 중시했다. 그렇게 약간 볼 수도 그런 있는 방향으로. 거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이 어떤 투자 관련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뭐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급변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쭉 이어진다. 그렇죠. 법이 확확 바뀌지 그렇죠. 않는다. 그런 것들을 것처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 뭐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고급의 또 이런 그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들이 야, 있고 많은 경우 이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상당 부분 동일하게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동일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어. 상당 부분 비슷한 수준의 음. 또는 뭐 동일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데 트럼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또 세금을 아껴서 부자가 된 케이스다 보니 이걸 뭐 당연히 바꿀 리도 없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상속 증여 평생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예. 이게 일몰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몰 시기가 된 이후에 이전에 뭐 다시 개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되더라도 계속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아, 또 이거 궁금한데 투자 이민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돈만 가지고 미국에다
뭐 세제 혜택도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한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그런 투자 이민 혹은 세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요. 네. 자산 규모로 따지면 좀 뭐랄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클수록 뭐 이렇게 네. 베네핏도 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생활비로 봐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냐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냐 그건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하겠으나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별 도움은 안 될 테니 투자 이민에 필요한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80만 불 그리고 등등등등 뭐 이것저것 비용을 감안하면 한 100만 불 정도가 필요해요. 투자 이민을 한다고 하면 한 대충 한 15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생활비를 했을 때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 미국에도 연금 상품이 있단 말이죠. 네네. 연금 상품을 예를 들어 밀리언을 가입을 하면 그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씩 받는 그런 옵션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로 평가를 한다면 네. 한 60세 정도의 어떤 개인이 100만 불짜리 연금을 가입하면 아마도 한 연 10여만 불 받을 거예요. 한 10,000 불 정도를 받으실 거예요. 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한다 그러면 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생활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약하면 뭐 한 200만 불, 300만 불 정도면 아주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노후를 보낼 분들 그러니까 노후라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지금은 제가 뭐 금융상품을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근로활동을 하건 그런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대략 한 30억 원 이상을 가지고 미국에다 투자해 놓으면 거의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세제 혜택도 조심스럽긴 보고. 하다. 그러나 네. 뭐 그렇게 뭐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또 천차만별일 수도 네.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돈 많은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미국에요? 예. 미국에는 미국에 가서 산다라고 하면 이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비자에는 비이민 비자가 있고 이민 비자가 있죠. 네. 이민 비자가 곧 뭐 영주권을 말하는 거고 비이민 비자라는 거는 어떤 체류의 목적이 있어서 체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취업 비자. 취업 비자도 미국 기업이 그 사람의 노동력,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니 이 사람에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 그리고 뭐 또 기타 비이민 비자로는 투자 비자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투자 이민이 아니고 내가 특정 사업을 내가 취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대신에 그 비즈니스가 사라지면 나는 또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인 비자인 거죠. 그 옵션도 있고요. 또 주재원 비자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국제 기업 말하자면 한국 뭐 기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관계사를 만들고 그 관계사에 파견하는 형태로서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가족 초청하는 그런 이민 이런 것들은 이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뭐 가족 초청 이민 외에는 뭐 이 employment base죠.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영주권이 있는데 그 중에 앞서 얘기했던 투자 이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저는 이런 걸 좀 보긴 했어요. 뭐냐면 제가 바로 이 영상 찍기 직전 어제 그제도 그 홍콩에 다녀왔는데 네네. 한국에서 이 뭐랄까 투자 내지는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또 아시아권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좀 더 이게 우리가 미국이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그래도 멀리 떨어진 나라이고 또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반해 뭐 홍콩, 싱가포르 특히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니까 한번 3시간 정도, 3시간 좀 더 비행 거리로도 짧고 뭐 시차도 1시간밖에 없고 하다 보니 홍콩으로 이민을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주에 대한 고민, 이민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결국 많은 경우 이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과세 부담으로 이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제상의 혜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럼에도 미국이 더 뭐랄까 더
각광받는 이유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건 홍콩이 됐건 싱가포르이 됐건 또는 다른 어떤 나라가 됐건 그게 그들의 어떤 그 세계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영주권 또는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비거주자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여전히 한국에서 이 과세 권한을 갖는다는 건 동일하니 그런 걸 감안하면 단순히 뭐 아시아권에서의 그 저 세계상의 혜택만 바라보고 이 거기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으로는 이 반쪽짜리 해결책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실제 내 자산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거주지를 정말로 옮겨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내가 자녀 교육이 됐건 네네. 아니면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 또 생각하게 되는 곳이 더 유리한 미국인 곳으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또 약간 또 씁쓸한 거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싱가포르, 홍콩 또 한국보다는 미국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 또 그렇게. 얼마 전에도 그 뭐 해외 어디였더라 컨설팅 펌이었나 투자은행이었나 그 리포트 나온 것처럼 한국인의 이제 부자들의 이민 이것도 상당히 또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뭐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아닙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불안 혹은 세법, 교육 혹은 경제 성장에 대한 미래 때문에 더더욱이 해외 이민에 관심을 더 갖는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세요? 그런 거 당연히 뭐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고 네. 하겠으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뭐 불안함 내지는 뭐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앞서 제가 지금은 뭐 이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투자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다이버시파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투자 종목에 대한 이 다각화도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다각화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미국이 뭐 미국 주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부동산 또는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도 이게 한국에서라고 해서 못할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그 기회를 뭐 취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달러 자산이라든지 그 그렇죠. 자산 종류에 대한 다양화 또 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또 이제 준비를 해놓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그러면 그걸 눈 감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크다 그렇죠. 이러면 뭐 그렇죠. 그래서 더 큰 희망을 품고 가는 거지 뭐 도망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도망친 그렇습니다. 곳에 낙오는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예.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예. 근데 참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부자들이 막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해야 좋은 건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예, 다른 나라로 자꾸 떠나려고 뭐 하면 참 전체 사회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빠른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럴 것 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이 예. 어쩌면 큰 틀에서의 얘기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이런 짧은 영상으로 기술적인 다 거.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 다룰 수는 없겠으나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JCN 컴퍼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글로 이메일해도 되죠. 한국 사무소도 있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좀 구체적인 사안별로 또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또 되겠죠. 좋습니다. 선글라스 끼시고 이제 테슬라 X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영상 하나를 쇼츠로 만들었거든요. 그 미국 부동산 투자 시의 세제 혜택 장점 그거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한 270만 뷰가 넘었어요. 쇼츠 하나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에 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미국 부동산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 왜 그거 얘기 안 해주느냐? 뭐 사실이죠. 네. 이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1%를 기준으로 2%까지 가는 곳도 있으니 네. 왜 얘기를 안 했냐라는 말은 그게 쇼츠여서 시간이 짧아서 그 뭐 59초, 60초 안에 뭐 모든 세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그거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놨는데 네. 매년 보유세가 엄청 나오면 이거 뭐 현금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실제로는 어때요? 보유세 부담은? 그렇죠. 뭐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부동산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 뭐 땅도 아니고 뭐 땅뿐만 아니라 이게 임대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과 결국은 비용을 빼고 남는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캡 레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죠. 충분히 그러한 프로퍼티 텍스인데 재산세를 네네네. 감안했을 때 여전히 투자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굳이 그걸 말씀하신 분이 이런 취지였을까 지금 드는 생각은 미국은 뭐 양도세도 뭐 중과세나 이런 건 없고 네. 뭐 일가구 몇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재산세가 높잖아라고 얘기한 거라면 네네. 그냥 뭐 과세가 무조건 낮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고 적어도 지금 얘기한 한국에서의 그런 이 제약들 또는 법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미국 달러 베이스의 모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바로 흡수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그 감가상각을 통한 페이퍼 로스 그리고 1031이라고 하는 동종자산 교환에서의 텍스 2월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를 감안했을 때도 여기서 임대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가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뭐 프로퍼티 텍스를 감추거나 뭐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를 위한 거라면 그런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것 안에 보유세와 임대소득 등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걸 테고요. 그렇죠. 근데 그 보험을 이용한 투자 방식도 있어요? 이게 뭐 유리한 게?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네. 투자의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도 고려할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서 부동산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해할 만큼의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부동산을 사례로 든 건데 네네. 다른 사례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보험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생명보험 왜요? 뭐죠? 거의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 그죠? 근데 그걸 보장 받는 거, 그 돈을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그죠. 내가 지정한 사람. 맞습니다. 이게 조금 말씀하신 걸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그렇죠. 나를 믿고 사는 이 내 가족 가족들. 구성원들이 패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금융상의 장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는 이걸 권장할까요, 안 할까요? 권장을 안 할 이유는 없죠. 그죠. 예. 권장하겠죠. 왜냐하면 그 가정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적인 사회 운영에 당연히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요, 미국은요, 이러한 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 예컨대 내가 100만 불을 10만 불, 1억 원을 투자해서 뭐 5억 원을 받는 상품이 있다고 쳐요.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상품에 그런 것들 있거든요. 큰 리스크 없이. 그러면 그걸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처럼 내가 냈지만 내 가족들이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논외로 하고 네.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500만 불을 받는 400만 불의 양도 소득을 얻는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요 비과세예요. 나중에 그 보험금을 수령할 때요? 네, 소득세가 비과세고요. 뿐만 아니라 뭐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하면 이 현금 흐름에 전체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다음 세대로 가는 전체 현금 흐름까지도 증여 상속세도 비과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체 현금 흐름을 온전히 다 소득세 비과세, 증여 상속세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걸 활용해서 다음 세대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은퇴 이후에 텍스 프리 그 비과세 은퇴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혜택은요. 미국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적어도 미국 국내법에 관한 한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뭐 고려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변고에 대비한 그런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상속 증여를 위해서도 플랜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죠. 외국인한테도 동일한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딱딱 이해하셨어요. 참 이제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또 그것들 이제 파고들었을 때 어떤 게 더 혜택이 큰가를 또 이제 또 그쵸. 가늠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또 이게 자산의 글로벌 배분에 대해서 또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산이 많을수록 비과세 혜택 그 하나하나가 또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변호사 예, 네. 존청 JCN 컴퍼니 대표님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